안녕하세요. 최상욱의 주간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나왔던 대책들 중에서 좀 굉장히 의미 있었던 대책이라고 할 청년 주택 드림 대책, 요거를 가지고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글을 계속 쓰기는 하는데요. 글도 쓰지만 영상화 작업을 하셔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11월 들어서 저는 되게 바쁜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12월에 연관전망 관련해서 그 준비한다고 되게 바쁜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뭐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지 막 그런 거 기획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유난히 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스트리밍이랑 그런 세미나 중심으로 올리고 있는데, 또 신규 스튜디오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가 되면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부동산 세미나 위주로 하고 있는데, 포맷을 부동산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산 전반으로 확대해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해 볼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프콘 칼럼들을 부동산에 국한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있고, 왜냐면 올해 책도 많이 읽었고 최근에 또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거를 더 많이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앞에 이제 이런 부분 각설하고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그 4.5%짜리 청약통장 만든다고 그 정책 발표가 됐습니다. 금요일 날에요. 그리고 2.2%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준다는 거죠. 통장은 4.5%인데 대출은 2.2%니까 거의 완전히 거꾸로 된 그런 통장이죠.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지원을 하는 거고, 이게 청년 1, 2, 3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하고 분양 후에는 대출해주고 결혼하면 금리까지 인하해준다. 와우,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주거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계속해서 돈 벌면서 자산을 늘려라, 이런 이제 스킴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스킴이 이미 올드한 되게 그냥 고리타분한 스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으로 이렇게 뭐 꼭 반드시 돈을 벌고 막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과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사다리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임대주택 진짜 많이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주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막 이빠이 때려버린 다음에 그 분양 받으세요, 대출 최대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푸니까 주거 문제가 부담인 거죠. 그냥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집도 비싼데 민간 분양가로 분양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분양받을 사람들 분양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임대시장으로 흘러오도록 그 배분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주택 공급하겠다는 게 잘못인 것 같고, 저라면은 임대주택 사업을 진짜 광폭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임대주택으로만, 청년 임대주택으로만 100만 채 짓겠다, 이런 정책을 펼쳐야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4.5% 이자 주는 청약통장, 2.2% 대출금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주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 자가율 의사는 늘고 있는데, 집 갖고 싶다, 의사는 늘고 있지만 자산 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의사는 17년 70%, 21년에 81%였고요. 자가 보유율은 그때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청년층 76.3%가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한다고요. 사실 어떻게 소득으로 내 집 마련을 해요? 소득 플러스 대출이죠. 그리고 지금은 소득 플러스 대출 해도 너무 비싸서 그런 건데, 청년층의 주택 보유 의사가 올라가는데 자가 보유율 낮아졌으니까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안 되니까 그럼 대출해주자, 이렇게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은 이런 살인적인 주택 가격이 조금 부담이지 높은 가격의 주택에 대출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많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 주변을 보면은. 근데 뭐 나온다면 쓰겠다, 이런 생각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내 집 마련 1, 2, 3가 있는데, 파격적인 청약 통장, 그 다음에 그냥 전용 대출, 전생의 자산 형성, 라이프 홈 개념입니다. 청년 주택 드립 통장 만들기다, 1년 가입하면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은 그거를 가지고 청약통장이니까 청약통장 가지고 당첨되면은 주택 드림 대출을 해줍니다. 분양가의 80%까지 2.2%로. 와, 이게 뭐 거의 뭐 제로금리 시대예요. 제로금리 수준이고 40년. 와우. 그리고 결혼 출산하면 더 낮춰줘. 와우. 결혼 0.1%포인트, 출산 0.5%포인트, 다자녀 0.2%포인트. 와, 이건 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면은 19에서 39세 무주택자 대상으로 자산 형성 기회를 주는 거고요. 전용 청약통장보다도 더 완화됐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소득 3,600인데 이제 5천만 원 이하도 받아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자율도 올려줬고 납입한도도 월 100으로 올려줬습니다. 1년에 1,200만 원씩 저금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그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에 10만 원씩 인정액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거랑 다르게 이제 그 납입 금액 자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하고 잔금 지출할 수 있고 예금 기능 뭐 이자율이 높으니까 예금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임출 목적은 납부 목적이 아니라 일회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청약이 되면은 이 통장에 넣어서 청약이 되면은 드림 대출이 나오고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드림 대출입니다. 이건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되면은 소득 0.7억 미혼, 기혼 1억 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되고 분양가 6억 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최저금리 2.2%, 만기 40년. 대박이죠. 일단 당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현재 사실 공공주택에 그 별도의 주택금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처럼 새로운 어떤 주택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는 서울에 계신 분한테는 불만일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은 집이 6억 원 이하입니다. 분양주택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방 일단 3기 신도시 분양하는 주택들은 다 6억 원 언더일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공급할 수도권 신도시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에는 공공주택이 많지도 않고 서울에서 요 기준을 적용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요즘 서울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6억 원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가격을 넘을 것 같으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충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공사는 그렇게 디자인 잘 빼주시면 좋겠네요. 청약 당첨하고 결혼 출산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넣고 그걸로 대출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 20%만 있으면은 낮은 주거비용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요. 남양주 왕숙지구 분양주택 예를 들면 이게 60제곱미터 3.4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이게 25평 되겠습니다. 이거를 원리금 상환하면 월 93만 원인데 이게 우대금리 1.5% 혜택을 주면 76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3억 4천짜리 집을 80% 대출 받아서 원리금 상환액이 월 9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도입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대체 왜 했냐? 근데 사실 배경은 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청년 우대형 통장이요. 아까 그 월 50만 원씩 넣는 거. 그거 최근에 3만 명이 나갔습니다. 3만 명이 나갔고요. 1,400억이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청약을 해지하는 청년들이 대거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있어봐야 청약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인 것도 있고 청약이 과거만큼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가 상한제여가지고 청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했기 때문에 수년간 모아놓은 돈으로 청약하고 막 이런 자격 시험하고 하는 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입주장에서 마피인 아파트도 많고 그냥 사면 되고 청약통장이 있다고 당첨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나갔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다시 채워넣는 그런 차원에서 청약통장 만들어서 예금 더 주고 혜택 더 줄 테니까 일단 가입해라. 이런 상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좋다기보단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지적할 만한 포인트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신설하는 거는 내년도 2월에 신설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10개월 지나서부터 되니까 이 대출은 내년 12월부터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출은 아마 25년 1월부터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3년 11월인데 25년 1월부터 나가는 대책을 지금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일단 13개월 남았어요. 13개월 남았고요. 올해 뉴홈 사전 청약이 3번 있었는데 6월, 9월, 12월에 뭐 12월 뉴홈 청약에는 이런 드림 대출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하고 10개월 지나서부터 가능하니까 25년 뉴홈에만 적용이 되고 24년권에 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내년도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내후년 공공분양부터 뭐 사용해라 약간 이런 말이 되겠고요. 25년부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에 진행이 되는 게 13개월 당겨서 발표를 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주거정책 확대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택 구입 비중이 같은 국가 윗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에 2030이 저를 포함한 4050의 2030대 시절의 자가율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OECD는
요즘에 MZ 세대들이 우리 같은 X 이상의 세대들의 같은 나이일 때보다 자가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요즘에 MZ 세대들의 자가 구입 부담이 커진 거, 주택가격이 기본적으로 엄청 올라갔잖아요. 임금은 그만큼 못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한국 신기하다, 한국 도대체 뭐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분석적으로 자가 주택이 그 재테크의 수단으로 준 자산 재형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세대와 받지 않은 세대들 간의 자산 격차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세대들의 그 청년들 주택 구입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같은 연령대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부가 증여가 되는 거죠. 주택이라는 구입을 통해서 대출처럼 패밀리 뱅킹을 써가지고 대출처럼 증여되는 비중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런 게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상 준 증여나 아니면 부의 상속이 아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그 레포트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근데 그걸 보자마자 평소에 했던 생각이랑 똑같아가지고 이 사람 누구야 했었는데, 자본시장연구원 조사 레포트였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른 국가들은 Z세대들이 주택 구입이 X세대 대비 현저히 떨어졌고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한국 Z들은 다 잘 사냐? 그게 아니라 X세대 이상의 세대로부터 부를 대물림 받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필요한 그 대책이라는 거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청년 대상으로만 주기보다는 임차가구 전체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어떤 그런 어젠다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OECD 평균이면 된다, 뭐 이런 막연한 계획만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임대시장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서 그 높은 임대시장의 구성도 개인 다주택자 많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왜곡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래서 공공임대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임대 시장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임차료가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임차료가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책을 현재 한국이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것 같아요.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면서도 그거를 공급해버렸을 때 후폭풍이 크다고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그냥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대출 상품 프로그램 이런 걸 지원하면서 높은 주택 가격에서 어쨌든 받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의 시장 영향은 뭘까? 이렇게 질문들을 종종 하셨는데 저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출 확대 정책인 건 맞는데 이 대출은 25년 1월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예금 확대 정책인 거 가까워가지고 그 전까지는 대출이 아니고 예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메커니즘을 건드는 건 24년이 아니고 25년일 거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은 아무 영향 없을 것 같고요. 25년 이후에도 그냥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정부가 청년들에게 집 사라고 하고 막 대출 막 열어주고 이러면은 그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 있는데, 물론 미래는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가의 높은 가격을 제 가격에 대출 이만큼 많이 받아서 살게 하기보다는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사회 관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집으로 꼭 돈 벌기보다는 집은 그냥 사는 거고 돈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서 벌든 뭘 해서 벌든 다른 방법으로 벌어야죠. 그래서 뭐 집값 올려가지고 돈 벌어라라고 정부가 이렇게 종용하고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정부만 비판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공공임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나온다면 거기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청년들에게 알아서 니들이 대출 많이 받고 그 비싼 집을 사가라 이런다면은 그건 진짜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같은 경우는 24년 시장이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신생아 특례론 같은 대책은 24년 시장에 영향을 확실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도 클 뿐더러 매매 전세 양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신생아가 많을 법한 그런 지역들은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도 많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일단 크잖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시장을 보지만, 다만
민간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위축세에 있어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그런 약간 불장 느낌이 날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고, 다만 시장의 그런 경색을 막기 위한 정도로 신생아 특례론이 사용되지 않겠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는 그래서 전략이 조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주 말에 그 24년 시장 전망이랑 그리고 대응 전략 강의를 하잖아요. 그게 올해는 뭐 마지막 강의고, 당연히 올해는 마지막 강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 성향을 봤을 때는 앞으로 많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남은 기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